혈액투석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문요기나 핍요기가 동반이 된다면 대부분 72시간 내에 사망해요. 이러한 비슷한 환자들 혈액투석을 진행했을 때는 회복률이 약 50%까지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의 통계를 내더라도 한 47에서 50% 초반대까지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언제 혈액투석을 시작을 해야 되는가? 사실 이 부분은 비교적 최근이 2024년에 국제신장학회인 IRIS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희가 이제 콩팥이라고도 부르는 신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신장을 대체해주는 치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통 혈액투석을 보호자님들께 쉽게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신장은 몸 안에서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정수기에서 필터의 기능이 좀 떨어져서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지 못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정수기 내의 필터를 새 걸로 교체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방법이 의료 쪽에서는 신장 이식 수술이 될 거예요. 가장 좋고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능이 떨어진 필터에서 한 번 정수를 시킬 걸 2번, 3번 정수를 시킨다 하는 개념이 수액 처치가 될 것 같아요. 수액을 맞아서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신장을 통과하는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필터를 2번, 3번 거치게 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정수기 안에 물을 옆에 있는 다른 기능을 잘하는 정수기에 넣어서 거기에서 걸러져 나온 깨끗한 물을 다시 정수기에 넣어주는 방법이 혈액투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크게 3가지 상황에서 혈액투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급성 신손상이라고 하는 AKI, 갑자기 신장 기능의 손상을 받았을 때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2번째는 만성신부전 환자들, 그리고 3번째는 중독물질에 노출된 경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혈액투석 환자들은 만성신부전 환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이식 수술이 궁극적인 치료 방법이 될 것인데 신장 이식을 받기 전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액투석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거든요. 일주일에 3회 이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혈액투석을 한다라고 해서 신장 기능이 스스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노력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동물에서는 신장 이식 치료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성신부전 환자들에서는 적극적인 혈액투석을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만성신부전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서도 급성신장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만성신부전에서 급성기가 동반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경우이거나 평소에는 신장 기능이 정상적이었는데 급성 신장 손상이 왔을 때 혈액투석을 보통 권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중독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그러한 중독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 혈액투석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양이에서 백합류의 식물에 노출이 되어 있다던가 강아지에서 포도를 섭식한 아이들 이런 경우에 저희가 혈액투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혈액투석을 통해서 모든 중독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노출된 중독물질을 혈액투석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혈액투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기력이 떨어진다던가 식욕이 떨어진다던가 전혀 먹지 않는다던가 구토나 설사를 한다던가 이런 일반적인 증상들도 존재는 하나 우리 아이가 지금 급성 신손상이 왔다라고 눈치챌 만한 특이적인 증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이적인 증상으로는 급성 신손상이 나타나고 해서 신장은 아무래도 탈수에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변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소변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을 저희가 문요기 소변을 만들어내기는 하나 충분하지 못한 적은 장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핍요기라고 하는데요. 급격한 탈수가 온 환자들, 예를 들면 췌장염이 와서 심각한 구토가 있다거나 식욕부진이 있었던 환자들도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중독물질에 노출된 환자들, 보통 이런 아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물도 먹지 않고 탈수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이러한 아픈 증상들이 있을 때 병원을 가게 되면 관련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혈액검사상에서 신장의 손상을 의미하는 수치들의 상승이 확인되었을 때 급성 신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급성기가 동반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급성 구토라던가 식욕 절패 확인이 가능하고요. 기존의 혈액검사를 통해서 신장 수치가 높음을 확인해야 하였던 환자들도 예를 들면 크레아티닌 기준으로 3점대, 4점대였던 아이들이 검사를 했더니 7.8점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만성기에서 급성기가 동반된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기적인 검질이 중요하고 중간에라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거나 특별한 임상 증상이 있다면 그때그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독에서도 혈액투석을 한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중독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는 보호자님들께서 그런 것들에 노출된 거를 알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포도를 강아지들이 먹게 되면 급성신부전이 온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님들께서 포도를 먹는 거를 목격을 하셨다면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랬을 때 급격한 신장 수치의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혈액투석을 고민할 수 있고요. 비단 신장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아니더라도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에 노출이 된 경우에는 한 가지 장기의 기능 이상이 다른 장기의 기능 이상을 유발하는 다발성 장기부전, MODS라고 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에서는 다발성 장기부전을 예방하고 독성 물질을 빠르게 배출시키기 위해서 혈액투석을 진행할 수 있고, 대표적인 예로는 자일리톨 중독이라던가 사람들이 먹는 약을 아이들이 다량으로 먹었을 때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혈액투석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진료는 아니고 특화된 전문 진료이다 보니까 이 정보 자체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투석을 한다라고 하면 보호자님들께서 여쭤보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이나 주의사항이나 안내를 하기 위해서 보호자님과 상담하는 시간이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소요돼요. 혈액투석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혈액투석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몸 안에 있는 혈액을 혈액투석기로 좀 넣어줘야 되는데 사람에 비해서 이제 체구가 좀 작고 혈액량이 좀 작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혈액이 혈액투석기로 들어갔을 때 빈혈이라던가 쇼크라던가 혈류량 부족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혈액투석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혈압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투석 불균형 증후군이라고 하는 DDS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혈액투석의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혈액투석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혈액투석을 진행하는 환자들이 이러한 부작용의 위험성보다는 혈액투석을 하지 않았을 때 위험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혈액투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 좋아지는지, 혈액검사라던가 초음파 검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석을 하고 나서 좋아질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투석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을 할 때 아이가 움직이거나 이러면 안 되는 줄 알고 마취가 필요한지를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혈액투석을 진행하는 시간 동안에 마취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 경정맥 카테터라고 하는 중심정맥관을 장착할 때 진정이나 마취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혈액투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마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혈액투석이라고 하는 거는 몸 안의 혈액을 밖으로 빼서 투석기에서 혈액투석을 한 이후에 다시 몸 안에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체구가 클수록 치료를 받기에 용이하고 유리하고요. 체구가 작을수록 불리합니다. 안정적으로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환자 체중이 5kg 이상이 필요한데요. 다만 5kg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혈액을 뽑기 전에 미리 투석기에 다른 아이의 피를 먼저 넣어줘서 빈혈을 예방을 한다던가 혈액투석을 할 때 수분량을 좀 조절하기 위해 한회 여과라고 해서 몸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걸 굉장히 좀 천천히 진행을 해준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5kg 미만에서도 혈액투석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한 환자 중에 가장 체구가 작았던 아이는 1.8kg에서 혈액투석을 진행한 적이 있고 체중이 작을수록 체중이 많은 아이들보다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나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체구와 상관없이 투석이 가능한 편입니다. 급성 신손상의 예를 들면 혈액투석을 제외한 나머지 내과적인 치료를 했을 때 문욕이나 핍욕이가 동반된 심각한 급성신부전 아이들의 회복률은 약 5에서 10%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급성신부전이 100마리에서 온다면 그 중에 90마리에서 95마리는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비슷한 환자들 혈액투석을 진행했을 때는 회복률이 약 50%까지 올라간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의 통계를 내더라도 한 47에서 50% 초반대까지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호자님들 약 중에 이부프로펜을 체구가 작은 아이가 먹고 와서 혈액투석을 통해서 배출시킨 아이도 있었습니다. 2살에 채 2kg가 되지 않는 푸들의 아이가 보호자님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구급함에 있는 약을 다 먹었다고 연락이 오셨고, 그 약의 성분을 보니까 이부프로펜의 감기약이었어요. 강아지들에서 이부프로펜은 급성 신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이거든요. 근데 아이 체구는 2kg밖에 되지 않는데 거의 10알 정도 되는 약을 다 먹은 걸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당일날 혈액투석을 통해서 이부프로펜을 배출을 시키고 이틀 만에 완전히 또 건강해져서 퇴원했던 아이도 있고요. 혈액투석을 안 했으면 치사량을 넘는 양이었기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아이들 중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보통 혈액투석을 하게 되면 급성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과는 좀 다르게 동정맥로라고 해서 혈관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경정맥 카테터라고 해서 이제 목 쪽에 두꺼운 카테터를 넣는 시술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오른쪽에 한 번 한다거나 왼쪽에 한 번 한다거나 그럴 수 있고, 한번 급성신손상이 오게 되면 한쪽에 카테터를 설치를 해서 보통 1, 2주 정도 투석을 그쪽 카테터를 이용해서 받게 되거든요. 제 환자 중에 고양이 아이인데 급성신손상이 와서 보호자님이 다행히 빠르게 혈액투석을 결정을 해주셔서 경정맥 카테터를 장착을 하고 혈액투석을 진행을 해서 아이가 다행히 신장 회복기에 접어들고 좋아졌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후에 또 이번에도 원인을 모르게 다시 한번 급성신부전이 와서 반대쪽에 경정맥 카테터를 장착을 하고 이번에도 여러 번 혈액투석을 진행을 했고, 근데 그때도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로부터 또 몇 개월 후에 또 한 번 급성신부전이 와서 다시 한번 반대쪽에 경정맥 카테터를 잡고 투석을 여러 번 진행해서 약간의 신장 손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가 또 있고, 그 아이도 좀 기억이 납니다. 원인은 아직도 못 찾아요. 현재는 원인은 아직도 몰라서 저희 의료진들 너무 답답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이 역시도 저희가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 급성신손상이 온 명확한 이유를 알아낸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인 건데, 원인을 모른다라는 거는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불안한 면도 좀 있죠. 혈액투석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투석을 결심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투석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욕이나 핍욕이가 동반된 환자들이라면 신장에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걸 저희가 이제 신장의 손상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손상이 확장되는 확장기, 그리고 확장이 유지가 되는 유지기, 손상이 유지가 되다가 신장 스스로 회복이 되는 회복기로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신손상의 원인이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회복기에 접어드는데 1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욕이나 핍욕이가 동반이 된다면 대부분 72시간 내에 사망해요. 그러니까 72시간을 버티지 못하는 아이들에서 1에서 3주 정도를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면 회복을 할 수 있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투석을 하지 않으면 보통은 3일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혈액투석을 하면서 물론 독성 물질도 배출을 하고 요독증에 의한 2차적인 신장 손상도 예방을 하겠지만, 주된 목적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혈액투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액투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보호자님들과 상담이 들어가고 최대한 빨리 혈액투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언제 혈액투석을 시작을 해야 되는가? 사실 이 부분은 비교적 최근이 2024년에 국제신장학회인 IRIS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급성신손상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충분히 수화가 완료된 경우, 그러니까 충분히 수액처치를 포함한 일반적인 내과적인 처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5 이상으로 증가한다던가, 두 번째는 적절한 내과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욕이나 핍욕이가 6시간 이상 지속됨으로 인해서 과수화가 유지되는 환자들, 혹은 이러한 수치의 상승이라던가 과수화가 없더라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빠르게 혈액투석의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집에서 관찰하는 것들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구토라던가 밥을 전혀 먹지 않는다던가 설사나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되었을 때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아주 간단한 혈액 검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나 아이한테 급성 신선상이 온 건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